샬롬 삼국지 9권 5번째. 선제께서 살아 계실 때는 오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으나 이제 이미 돌아가셨소이다. 지금의 주상께서는 오왕을 깊이 흠모하여 옛날의 원한을 잊고 길이 동맹을 맺기를 원하시오. 함께 힘을 합쳐 위를 저부수자는 뜻이니 바라건대 대부께서 돌아가시거든 좋게 말씀드려 주시오. 알겠소이다. 그렇게 하지요. 이미 정해진 조정의 뜻이라 장훈이 선선히 대답했다. 그러나 공명이 간곡히 말하는데 힘이 났던지 술이 오르면서 웃고 떠드는 품이 잠옷 오만한 데가 있었다. 다음 날이었다. 후주는 장원에게 황금과 비단을 내리고 성남쪽 우정위에 잔치를 열었다. 오로 돌아가는 장원을 배웅하는 뜻의 잔치로 그 자리에는 촉의 백관이 거의 다 모였다. 거기서도 공명은 줄곧 장원에게 술을 권하는데 그 태도가 은근하기 그지없었다. 문득 한 사람이 술이 취해 공명과 장원의 술자리로 오더니 길게 으불하고 끼어들었다. 괴이쩍게 여긴 장원이 공명에게 물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진복이란 사람으로 자는 자측이라 하지요. 지금 익주의 학사로 있소이다. 공명이 그렇게 대답했다. 많은 상과 융숭한 대접에 장뜩 기가 난 장원이 비웃듯 말했다. 이름은 학사라 하나 정말로 가슴속에 배운 게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진복이 정색을 하고 그 말을 받았다. 우리 쪽에서는 키가 석자 되는 어린아이라도 모두 학문을 배우고 있소.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겠소이까? 그럼 공은 어떤 학문을 배우셨소? 장훈이 여전히 거만한 말투로 진복에게 물었다. 진복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위로는 전문이며 아래로는 지리요. 3가지 교 9갈래 가르침과 제자 100가에 이르기까지 알지 못하는 게 없소. 또 옛날과 지금의 흥하고 망한 일이며 어지고 거룩한 분들이 남기신 경전도 읽지 않은 게 없소이다. 진복의 말을 터무니없는 큰 소리라고만 안 장원이 한층 빈정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공이 그토록 큰 소리를 쳤으니 먼저 하늘을 가지고 물어보겠소. 공이 알기로 하늘은 머리가 있소 없소? 하늘은 머리가 있소이다. 이번에도 진복이 서슴없이 대답하자 장원이 다시 물었다. 머리가 있다면 어느 쪽에 있소이까? 서쪽 이외다. 시경에 이르기를 서쪽을 돌아본다 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하늘의 머리는 서쪽에 있소. 그러면 하늘은 귀가 있소. 진복의 재치 있는 대답에 지지 않으려고 장원이 또 물었다. 하늘은 높이 있으나 낮은 곳의 소리를 모두 듣소. 역시 시경에 이르기를 하기 으슥한 늪가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 했소이다. 하늘에 귀가 없다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소? 하늘에 발은 있소? 있지요.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에 발걸음을 떼어놓기 어렵다 했으니 하늘에 발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걸을 수 있겠소이까? 하늘에 성은 있소? 왜 없겠소? 진복이 이번에도 서슴없이 맞받았다. 그 말에는 장훈도 어리둥절해 물었다. 그럼 하늘의 성은 무엇이오? 유시외다. 어떻게 유시인 줄 아시오? 천자의 성이 유시니까 하늘의 성도 유시가 아니겠소? 진복이 전연스레 말했다. 시경으로 들고 응대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높이는 쪽으로 말을 돌려버린 것이었다. 섬기는 주인이 다른 장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해는 동쪽에서 뜨지 않소. 장원이 그렇게 제 주인을 높였다. 오 나라가 동쪽에 있으니 결국 오의 임금이 옳은 천자라는 뜻이었다. 진복이 가볍게 받아 넘겼다. 해가 비록 동쪽에서 뜨나 또한 서쪽에 지는 법이요. 진복의 말이 뚜렷하고 묻는 말에 하는 대답이 물 흐르듯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다. 장훈도 거기까지 오자 말이 막히는지 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장원에게 진복이 오히려 물었다. 선생께서는 동호에 이름난 선비로 이제껏 하늘을 가지고 제게 물으셨으니 틀림없이 하늘의 이치를 밝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옛적 뒤섞여 엉켜있던 세상이 나뉘어지고 음과 양이 갈라져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흐린 것은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공공씨가 싸움에 져서 머리가 불주산에 닿으니 하늘 떠받치는 기둥이 부러지고 땅이 꺼져 하늘은 서북으로 기울고 땅은 동남으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이 가볍고 맑은 게 위로 떠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그 하늘이 서북으로 기울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가볍고 맑은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알 수 없어 묻는 바이니 선생께서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말이 한껏 공손했으나 그것이야말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니었다. 한참이나 대답을 못하고 있던 장원이 문득 자리를 비켜 앉으며 말했다. 뜻밖에도 족당에는 뛰어난 인물이 많소이다. 마치 강론을 듣는 것 같아. 이 사람의 막힌 속을 확 틔워주는 듯하오. 솔직하게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셈이었다. 공명은 장훈이 부끄러워할까봐 좋은 말로 그의 낯을 세워주었다.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말은 모두가 우스갯소리외다. 공은 나라를 평안케 할 길을 깊이 꿰뚫어 알고 계시는데 까짓 입술과 이루하는 우스갯소리가 무엇이겠소이까. 그러자 장훈은 공명의 그런 보살핌이 고마운지 머리를 조아려 감사했다. 잔치가 끝난 뒤 공명은 다시 등지에게 장원과 함께 오러가서 답례를 하도록 했다. 이에 장원과 등지는 공명에게 절하고 물러난 뒤 동으로 되돌아갔다. 장원이 돌아간 것은 손건이 바로 그 일에 대해 백관을 불러 모아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근시가 와서 장원이 등지와 함께 촉에서 돌아왔음을 알리자 손건은 또 그들을 불러들이게 했다. 촉의 후주는 덕이 있고 제갈 공명은 헤아림이 밝아 우리 오와 길이 화친을 맺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동상서를 보내시어 답례를 하고자 하십니다. 손건 앞에 불려간 장훈이 그렇게 말하자 손건은 몹시 기뻤다. 그게 잔치를 열어 등지를 대접하며 물었다. 만약 촉과 오가 힘을 합쳐 위를 쳐 없애고 전하를 둘로 나누어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소. 그러자 등지가 대답했다. 하늘에는 두 해가 있을 수 없고 백성은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를 쳐 없앤 뒤 천명이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인근된 이는 그 덕을 닦고 신하된 자는 그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 비로소 천하의 모든 싸움은 끝날 겁니다. 어찌 보면 당돌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으나 손건은 오히려 거침없이 말하는 등지의 기계를 높이 샀다. 껄껄 웃으며 등지를 축혀 세웠다. 그대는 실로 정성이 놀라운 사람이구려. 그리고 등지에게 무거운 상을 내려 촉으로 돌려보냈다. 촉과 오가 그로부터 굳게 손잡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위는 오에 맡기고 촉은 남만으로 위는 오에 맡기고 촉은 남만으로 촉과 오가 다시 손을 잡았다는 소식은 곧 위의 세작에 의해 중원으로 전해졌다. 위주 조비는 그 소식을 듣자 크게 노했다. 촉과 오가 화친을 맺었다면 이는 틀림없이 중원을 엿보려는 뜻이다. 짐이 먼저 그들을 치는 게 나으리라. 그렇게 소리치고 문무의 관원들을 불러 모아 크게 군사를 일으켜 의논을 했다. 먼저 오를 치고 이어 총마저 쳐 없애버릴 생각이었다. 이때 대사마 조인과 태위 가훈은 이미 죽고 없었다. 몇 안 남은 중신 가운데 하나인 신비가 나서서 말했다.
중원은 땅이 넓으나 백성이 적어 군사를 쓰기에는 이롭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 계책을 세우더라도 10년은 군사를 기르고 땅을 일구어야만 군량과 군사가 넉넉해질 겁니다. 그때야 가서 군사를 일으켜야 족과오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겁 많은 선비의 소리일 뿐이요. 지금 당장 오와 촉이 손을 잡고 국경으로 밀려드는데 언제 10년씩이나 기다릴 틈이 있단 말이오. 성난 조비가 그렇게 소리치며 그날로 군사를 일으켜 오를 치기를 재촉했다. 사마의가 나와 말했다. 오는 장강에 험함을 끼고 있어 배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배하께서 어가를 움직여 몸소 나가시려면 먼저 크고 작은 싸움배부터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 영쪽으로 회땅에 드신 후 수춘을 빼앗고 광릉에 이르시어 강구를 건너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얼른 남서를 우려 빼는 게 오를 치는 데에도 상책이 될 겁니다. 조비는 그런 사마의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날로 영을 내려 밤낮으로 용주라는 싸움배 10척을 짓게 하는데 모두가 길이 스무 남은 길에 2,000명이 탈 수 있는 큰 배였다. 그리고 따로 영을 내려 크고 작은 싸움배를 끌어 모으게 하니 그 수가 3,000척이었다. 황초 5년 가을 8월 모든 채비가 끝난 조비는 마침내 높고 낮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출전을 명했다. 조진을 전부로 삼고 장요, 장함, 문빙, 서황 등의 맹장을 먼저 내보낸 뒤 다시 허저와 여건에게 중군을 맡기고 조효는 뒤를 맡게 했다. 유엽과 장제를 참모로 삼아 그날로 군사를 내니 물과 뭇 두 길로 나선 군사는 30만이 넘었다. 사마의는 상서포기하로 허창에 남아 크고 작은 나랏일을 도맡아 보게 했다. 그 소식은 곧 오나라에 들어갔다. 근시인이 급히 오왕에게 알렸다. 조비가 몸소 용주를 타고 물과 뭇 두 길로 30만의 대군을 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 영으로 해서 한 회 땅으로 나오고 있는데 틀림없이 광릉을 뺏은 다음 거기서 강을 건너 우리 강남을 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송건은 곧 문무의 관원들을 모아놓고 어찌해야 될지를 의논했다. 먼저 공이 먼저 나왔다. 주상께서는 이미 서촉과 화친을 맺으셨으니 어서 그를 공명에게 보내 그쪽에서도 군사를 내게 하십시오. 서촉이 군사를 일으켜 한중으로 나오면 위의 세력은 절로 두 군데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도 대장 한 사람을 뽑아 남서에 머물면서 조비를 막게 하면 그리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못 믿어온지 다시 육순을 끌어내으려 했다. 600원이 아니면 이같이 큰 일을 감당해낼 리가 없소. 그를 불러야겠소. 600원은 형주를 맡아 지키고 있습니다.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이 그렇게 말했으나 손권은 여전히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았다. 그걸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눈앞에 그를 가름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송건이 그렇게 말하자 문득 한 사람이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신이 비록 재주 없으나 한번 군사를 이끌고 나가 위병을 막아보겠습니다. 만약 조비가 강을 건너면 반드시 사로잡아 폐하께 바칠 것이고 또 그가 강을 건너지 않더라도 위병의 태반을 죽여 다시는 감히 우리 동호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송건이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서성이었다. 서성의 자신의 찬말에 손건도 믿는 마음이 생겼다. 경을 얻어 강남을 지키게 되었으니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기쁜 얼굴로 그렇게 말하며 서성은 안동 장군으로 삼아 건업과 남서의 군마를 모두 맡겼다.
명을 받고 물러난 서성은 곧 자신이 맡은 장졸들에게 영을 내려 싸움에 필요한 물자와 깃발을 마련케 하는 한편 장수들을 불러 모아 강남을 막을 계책을 의논했다. 문득 한 사람이 뛰쳐나와 외쳤다. 이제 대왕께서는 장군께 위병을 접으시고 조비를 사로잡는 큰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무슨 까닭으로 빨리 군마를 내어 강 건너 회 땅에서 적을 막지 않으십니까? 조비의 군사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기다리셨다가는 일이 뜻같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서성이 보니 그는 오왕의 조카 손소였다. 양위 장군으로 일찍부터 광릉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이가 어려도 기계가 있고 매우 대담했다. 서성이 그의 지나친 만용을 억누르듯 말했다. 조비의 군사는 세력이 큰데다 이름 있는 장수들을 선봉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강을 건너가 그들과 싸워서는 아니 된다. 적의 배들이 모두 강의 북쪽 언덕에 보일 때를 기다리는 게 옳다. 그때는 절로 그들을 접으실 계책이 있으리라. 제가 거느린 삼천의 군마는 광릉 근처의 길과 지세를 밝게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에게 강을 건너가 조비와 한바탕 죽기로 싸우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이기지 못하면 달게 군령을 받겠습니다. 손소가 더욱 호기를 부르며 그렇게 우겼다. 그러나 서성은 허락하지 않았다. 손소가 또다시 가기를 우기고 서성이 마다하기를 서너 차례. 마침내 서성은 성의 꼭뒤까지 지올랐다. 네가 이토록 군령을 듣지 않은 것은 무얼 믿고서인가? 내가 거느리고 있는 장수들조차 다스리지 못할 줄 알았더냐? 그렇게 소리쳐 손소를 꾸짖고는 무사들을 불러 영을 내렸다. 저놈은 군령을 듣지 않으니 끌어내다 목 빼도록 하라. 손소가 아무리 손권의 조카라 하나 당장은 서성이 군령을 거머쥐고 있었다. 도부수들은 그의 영을 어기지 못해 손소를 진문 밖으로 끌어내고 검은 길을 올려 형을 집행하려 했다. 이때 손소의 부장 한 사람이 나는 듯 달려가 그 일을 손권에게 알렸다. 놀란 손권은 얼른 말에 올라 서성의 진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때가 늦지 않아 도부수들이 막 손소를 못 빼려 할 무렵에는 형장에 이를 수 있었다. 멈추어라. 내가 서 장군을 만나 보리라. 손권이 그렇게 소리쳐 손소를 구했다. 손소가 울며 말했다. 신은 지난날 광릉을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어 그곳 지리를 잘 압니다. 이때 나가 조비를 치지 않고 조비의 군사가 장강을 건너기를 기다려서는 그날로 우리 동호도 끝장이 나고 맙니다. 알았다. 잠시 기다리라. 손권은 그렇게 말해놓고 서성을 찾아갔다. 서성은 손권이 온 걸 보자 대뜸 그 까닭을 알아차렸다. 자신의 장막으로 맞아들이기 바쁘게 말했다. 대왕께서는 신에게 도둑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위병을 막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양위 장군 손소는 군법을 지키지 않고 군령을 어겼으니 못 베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구해 주셨습니까? 손소가 혈기만 믿고 잘못 군법을 어긴 듯하오. 부디 그를 너그러이 보아주시오. 손권이 손소를 대신에 빌었다. 그러나 서성은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다. 법이란 신이 세운 것도 아니오. 대왕께서 세우신 것도 아니며 나라가 으뜸으로 세워둔 어떤 본보기 옳시다. 그런데 대왕께 가깝다는 것 때문에 그 법을 어긴 자를 구해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손소가 군법을 어긴 걸 벌하는 것은 마땅히 장군의 권한이나 그 아이는 좀 달리 보아주시오. 원래 유씨였던 것을 돌아가신 형님께서 몹시 사랑하시어 손씨 성까지 내렸소. 거기다가 나를 위해서도 여러 번 공을 세웠으니 지금 죽이는 것은 형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나로서도 참기 어렵구려. 손권이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다. 서성도 손권이 그렇게까지 말하자 마지못해 그 청을 들어주었다. 대왕의 낯을 보아 죽음만은 면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손건은 손수를 불러들여 서성에게 절하며 잘못을 빌게 했다. 그러나 손수는 빌기는커녕 오히려 소리 높여 서성에게 맞섰다. 내가 말한 것은 다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비를 쳐부수자는 것뿐이었소. 나는 잘못이 없으니 여기서 죽을지언정 당신의 생각은 따를 수가 없소이다. 그 말을 듣자 서성은 성난 나머지 얼굴빛이 다 변했다. 손건이 얼른 손수를 꾸짖어 내쫓고 서성을 달랬다. 저 따위 녀석이 없다 한들 오해 손에 날 게 무엇겠소. 앞으로는 저 애를 쓰지 마시오. 그리고 다시 궁궐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군사 하나가 달려와 서성에게 알렸다. 손수가 자기 군사 3천을 이끌고 몰래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성은 괘씸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만약 잘못되면 손권을 볼 일이 아득한 까닭이었다. 가만히 정봉을 불러 3천 군마를 주고 밀개를 내려 강을 건너가게 했다. 한편 위주 조비가 용주를 타고 광릉에 이르니 먼저 와 있던 조진이 강 언덕에 군사를 들여 세우고 조비를 맞아들였다. 조비가 조진에게 물었다. 강가에 적이 얼마나 있는가? 강 건너를 바라봐도 군사 하나 보이지 않고 깃발도 영체도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속임수일 것이다. 짐이 친히 가서 그 허실을 살펴보리라. 조비가 그렇게 말하고 용주를 적게 해 대강 속으로 나갔다. 강 저편 언덕에 배를 대니 배 위에 세운 용봉 1월의 기치와 비단 덮개를 보는 사람의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조비는 배에 버티고 앉아 한참이나 강 남쪽을 살폈으나 정말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다면 강을 건너도 되지 않겠는가? 이윽고 조비가 유엽과 장제를 돌아보며 그렇게 말했다. 유엽이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병법에 허허실실이라 했습니다. 우리 대군이 이런 걸 보고서도 어찌 준비가 없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서두르지 마시고 사나흘만 더 동정을 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선봉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 살피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비도 듣고 보니 그 말이 옳은 듯 했다. 경의 말이 바로 짐의 뜻과 같소. 그렇게 말하며 급하게 강을 건널 생각을 벌였다. 그때 이미 날이 어두워 조비는 강물 위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달이 없는 밤이라 군사들이 모두 등불을 켜더니 세상이 대낮같이 밝았다. 그러나 강남에는 여전히 횃불 하나 보이지 않았다. 저게 무슨 까닭인가? 조비도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근신이 듣기 좋은 말로 대답했다. 폐하께서 천병을 이끌고 이르셨다는 말을 듣자 바람에 쓸리듯 달아나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흐뭇해 조비도 속으로 웃었다. 그런데 이튿날 날이 밝은 뒤였다. 잠시 인 바람에 짙은 안개가 거치장 강 건너 언덕이 성으로 잇대어져 있었다. 성루마다 창칼이 햇빛에 번쩍이고 성벽에는 갖가지 깃발이 어지럽게 벌럭이고 있었다. 뒤이어 정갈이 쏟아져 들어왔다. 남서로부터 강을 따라 석두성까지 수백 리의 성곽과 배와 수레가 이때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모두가 하룻밤 새에 솟은 것이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조비가 깜짝 놀랐다. 실로 서성이 갈대를 묶어 푸른 옷을 입힌 허수아비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다 장칼이나 깃발을 꽂아 역시 성처럼 만든 곳에 세워두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걸 수많은 입마로 본 위병이 그대로 조비에게 알렸으니 어찌 조비의 간이 절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위는 비록 천무리에 뛰어난 무사들을 거느렸다 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강남의 인재들은 어찌 볼 수가 없구나. 조비가 그렇게 단식하고 있을 때 문득 미친 듯한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흰 물결은 하늘을 찌르고 어지럽게 튀는 물방울은 조비의 용포를 적시었다. 금세라도 조비가 탄 배가 뒤집힐 듯 하자 조지는 황망히 문빙에게 영을 내려 배를 급히 저오게 하였다.
문병이 작은 배를 저어 왔으나 조비의 용주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문병이 하는 수 없이 용주 위로 뛰어올라가 조비를 들쳐업고 작은 배로 옮겼다. 간신히 작은 배에 저어 강물가에 이르니 유성마가 달려와 급한 소식을 전했다. 촉에 조은이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으로부터 나와 장안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조비는 깜짝 놀라 낯빛이 변했다. 그때 다시 오의 군사 한대가 갑자기 위병을 덮쳤다. 바로 손소가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위병이 당해내지 못해 태반이 꺾이고 물에 빠져 죽은 자만도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였다. 위에 여러 장수들이 힘을 다해 조비를 구해 겨우 회하를 건넜다. 그러나 미처 30리도 가기 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오근이 강가에 무성한 갈대에다 미리 고기 기름을 얹어놓고 기다리다가 불을 지른 것이었다. 불은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세차게 타올랐다. 하늘 가득 피어오른 불꽃은 금세 조비가 탄 용주를 삼켜 버릴 듯했다. 깜짝 놀란 조비는 얼른 작은 배에서 뛰어내려 불길을 덜한 언덕으로 기어오르려 했다. 조비가 겨우 강가 언덕에 올라 돌아보니 자신이 타고 있던 용주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더욱 황망해진 조비는 급히 말에 올랐다. 그때 또 한때의 군마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이번에는 오의 장수 정봉이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장요가 급히 말을 박자 달려나가 정봉을 맞았으나 나이 탓인지 이미 옛 같지가 못했다. 정봉이 쏜 화살에 허리를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서왕이 얼른 달려나가 장요를 구하고 위주 조비와 함께 보호하며 가까스로 달아났다. 그러나 군사는 거기서 또 수없이 꺾였다. 뒤쫓던 손소와 정봉은 위군이 버리고 간 것들을 거둬들였다. 뺏은 말이며 수레에다 배, 병기, 군량이 상과 같았다. 위에 대패였다. 오왕은 싸움에 크게 이기고 돌아온 손수와 정봉에게 큰 상을 내렸다. 조비는 패군을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장요의 죽음이었다. 장요는 정봉에게 화살 맞은 곳이 덧나 허창에 이르자마자 숨이 졌다. 조비는 장요를 후하게 장사 지내주고 그 유족들에게 금은을 내려 미안한 마음을 스스로 달랬다. 한편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으로 나오던 조는 미처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갈 공명으로부터 글 한 통을 받았다. 익주 기수 옹계가 남만의 맹획과 손을 잡고 만병신만을 일으켜 서군을 침략하고 있으니 장군은 군사를 돌려 되돌아오시오. 양평관은 마초에게 굳게 지키라 하면 될 것이오. 이제 나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남쪽을 쳐 그곳에 오랑캐를 평정할 작정이오. 공명의 글은 대강 그러했다. 이에 조는 급히 군사를 거느리고 성도로 돌아갔다. 이때 성도의 공명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홀로 도맡아 하는데 오직 공변됨을 으뜸으로 삼으니 그것도 그릇됨이 없었다. 서천과 동천의 백성들은 오랜만에 태평한 세월을 마음껏 누렸다. 밤에는 문을 닫아 거는 일이 없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법이 없었다. 거기다 해마다 풍년이라 늙은이 젊은이 가릴 것 없이 배를 두드리며 노래했고 나라에 부역이 있으면 서로 다투어 나와 힘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싸움에 필요한 기구나 물자치고 갖춰지지 않은 게 없었고 병영의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으며 나라의 고방에는 재물이 꽉 차 있었다. 그런데 건흥 3년 익주에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만왕 맹획이 오랑캐 군사 10만을 일으켜 국경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영태수 옹캐는 한십방 후 옹치의 자손이면서도 맹획과 손을 잡고 모반하려 합니다. 이에 급한 소식이 뒤따라 들어왔다.
장가군 태순 주포와 월주군 태수 고정 두 사람은 성을 들어 옹계에게 바쳤고 오직 영창궁 태수 왕항 한 사람만이 버티고 있다 합니다. 옹계 주포 고정 세 사람은 맹에게 길잡이가 되어 영창군을 들이치고 있는데 태수 왕항은 공주 여계와 함께 백성들을 모아 죽기로 싸우고 있으나 형세가 매우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공명은 곧 궁궐로 달려가 후주를 뵙고 아뢰었다. 끝.